자, 이 시간에는 FAT 1급 기출문제 제35회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셨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 채점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A형 이렇게 요 순서 시험 보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읽어보고 있으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다들 그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요 내용 내일 한번 또 다시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감독 선생님한테 손 들고 이 얘기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내일 받는 이제 그 USB는 FAT 1급을 보는 사람은 분홍색 USB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교실에 응시자가 만약에 30명이 시험을 본다. 그 안에 FAT 1급도 있고 또 FAT 1급하고 같이 시험 보는 급수가 TAT 1급이 있어요. 이게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 FAT 2급하고 TAT 2급하고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한 교실에 FAT 1급 보는 사람, TAT 1급 보는 사람 이렇게 같은 교실에서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USB 색깔이 달라요. 내일 여러분은 분홍색을 받으시면 돼. 알아서 나눠주겠지만 혹시 나한테 검은색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TAT 1급 보는 1급 답안 그 소스 파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여기 유의사항 쭉 있으니까 내일 저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읽어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앉으면 이렇게 자판, 숫자 키 뭐 이런 거 타자 해가지고 확인해봐라. 자, 이론 문제 1번 어떻게 나왔느냐 보니까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이냐.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하면은 몇 가지 있죠. 뭐 계속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이런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해라. 네, 소유주와 기업은 독립적인 것이다. 이거는 기업 실체의 가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유주와 독립적이다. 기업은 소유주와는 분리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 실체의 가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1번이었네요. 1번. 뭐 이게 답이 될 만한 거 없죠? 2, 3, 4에서는. 다음에 2번을 보면은요.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지난번 앞 시간에 우리 37회 문제 풀 때는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35회에서는 옳지 않은 거 하나 나왔네. 옳지 않은 거 딱 하나만 있었구나. 자,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 이거에 대해서 참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거.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아직 잘 정리가 안 된 거 있으면 오늘 중으로 모든 걸 알아야 되겠어요. 자, 1번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시장성 유무와는 무관하다.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두 번째,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 대신에 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상장 기업의 주식은 주식이 시장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팔면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시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성 유무하고 무관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팔긴 팔 거야. 팔려고 샀어요. 근데 시장성이 없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옳은 것으로 보기에 나왔겠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큰 경우 그 금액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자본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 자, 액면보다 크게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저기 할증 발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죠. 그 차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 3번.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무엇으로 분류돼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은 자본과 관련된 이론 문제였는데 쉽게 나온 경우가 되겠고, 다음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35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통화 현금이죠. 송금수표 후편한 증서 현금 대용증권이죠. 당좌예금 현금이죠.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취득시 만기가 6개월. 6개월이 아니라 취득시 만기가 몇 개월이어야 돼요? 3개월. 그래서 답은 4번. 35회 네 문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아까 시간에 여러분 37회 이론 풀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죠? 37회 문제는 아마 FAT 1급에서 요즘에 풀어봤던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37회가.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특허권 취득 관련 자료이다 그랬네요. 2019년 결산 시 무형자산 상각비 계상액이 얼마냐. 무형자산 상각이나 유형자산 감가상각이나 방법은 다 비슷하죠. 네. 자, 특허권을 2018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등록비가 이게 바로 특허권이에요. 이게 특허권 취득원가이고 정액법으로 하고 5년 한답니다. 근데 옆에 뭐가 있어요? 취득 재비용. 재비용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허권의 취득 금액은 110만 원으로 보고 우리는 무형자산 상각을 한다. 자, 5년 정액이니까 나누기 5 하면은 22만 원씩 하면 되는 거죠. 22만 원씩 1년에. 자, 그래서 문제는 2019년도 결산 시 무형자산 상각을 물어봤어요. 정액법이니까 매년 똑같아요. 따라서 답은 22만 원이다. 110만 원 나누기 5 하면은 계산기로 두들기면 이거 나오죠. 2번이 답이겠다. 다 맞았나요, 여러분? 다음 6번.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개정 과목은 뭐 이 정도 문제. 이거 FAT 2급 문제입니다. 6번과 같은 문제는 FAT 2급. 자,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장기금융상품 투자. 2번이죠.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유동자산 배울 때 우리 배웠잖아요.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배울 때. 단기 매매증권까지 해서 당좌자산 끝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거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이런 게 투자자산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이며 당좌자산으로 분류되죠. 다음에 7번.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9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유동 부채는 얼마냐? 비유동 부채. 자, 3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600을 차입했는데 이에 대한 차입금 상환 스케줄이 다음과 같아요. 내년 3월 1일 날 이건 유동. 내후년 이거 비유동. 이건 그 다음이니까 이건 당연히 비유동. 그러니까 요것만 200은 빼고요. 400이 비유동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이건 이제 충당 부채로 설정하죠.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바로 비유동 부채. 그러면 이것까지 더하면 됩니다.
자, 400에다가 3,400. 답이 3번에 있구나. 뭐 계산 문제 이 정도 나오면 이건 아주 쉬운 계산 문제죠.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려면 처분 금액에서 마이너스 장부 금액을 해야 된다. 잘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처분 금액은 이렇게 문제에서 줍니다. 32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계산하는 건 뭐예요?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취득 금액에서 감누를 빼면 되죠. 취득 금액에서 감누. 자, 취득 금액은 여기 알려줬습니다. 400.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보겠습니다. 월할상각하라. 정액법이다.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다. 5년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 여기 잔존가치부터 빼봅시다. 400의 10%면 40만원.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360만원이죠. 40만원 빼니까. 자, 이거를 5년으로 정액으로 나눕니다. 계산기를 잡고 360만원 나누기 5년 했더니 72만원이 1년치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1년 요거에다가 2019년도 6월 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6달이 지났으니까 딱 절반이죠. 자, 72만원 나누기 2 해보니까 36만원. 이 36만원은 2019년도 감가상각비. 두 개를 더하면 감누가 되죠. 자, 그래서 감누는 108만원이다. 108만원이다. 하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00에서 108만원을 뺀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장부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400만원 취득금액 마이너스 1080000 했더니 292만원. 예. 이제 답이 다 나왔죠? 처분금액 320만원에서 빼보세요. 292만원.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답을 28만원이라고 했겠다. 근데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처분 금액이 더 크잖아요. 처분 금액이 더 큰 건 처분 이익. 처분 금액이 작으면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다. 네. 그래서 이론 문제 풀 때도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하는 것은 뒤에 간단히 찍을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푸시면 돼. 예. 오늘 보니까 다 시간 안에 하시긴 했는데 뭐 내일도 시간이 남으라는 법은 없어요. 문제를 딱 봤더니 평소에 풀었던 것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네. 그럴수록 시간 관리가 필요해요. 예. 간단한 문제부터 빨리빨리 풀어라.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 뭐 이 정도야, 여러분. 예, 판매비와 관리비는 찍어볼까요? 예, 판매비와 관리비만. 급여 해당되죠? 퇴직급여 해당되죠? 복리후생비 해당되죠? 대손상각비 해당되죠? 임차료도 판매관리비입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판매관리비죠. 예, 이렇게 골라가지고 요거 좀 개수가 많은데 6개를 다 더하면 되죠. 200만원, 260만원에 270에다가 암산이 되네. 350에다가 377만원 탁 나와. 1번. 예. 요 정도는 암산이 되죠. 자신이 아는 사람은 계산기로 빨리 때려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 접대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요거 가끔 기부금이 판매관리비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부는
판매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예. 접대는 판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죠. 대손상각비, 요거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앞에 기타 들어가는 거.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만약에 여기 보기에 있다. 이거 판매 관리비인가요? 아닌가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이죠. 예. 우리가 이 대손상각비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때문에 발생하죠.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과 바드럼은 또 뭐 때문에 발생해요? 판매 때문에 발생하죠. 상품 판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판매관리비예요. 그런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무엇 때문에 생기죠? 대여금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저 앞에 문제에서 뭐 장기 대여금 이런 거 나왔죠. 이 투자 자산이에요. 돈 빌려주는 거는. 거래처에다 돈 빌려주는 건 회사가 이자 이렇게 수익을 얻겠다는 투자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대여금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그때 차변에 오는 게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것은 판매 활동과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다. 그래서 혹시 여기 보기에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나오면 이거는 판관비가 아니다 하는 거 기억해 둬야 돼요. 그리고 기부금하고 접대비 서로 구분해서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라.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라. 옳지 않은 거. 네. 35회에는 옳지 않은 거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네요. 자,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면 해당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과소, 작아진다. 수익적 지출이 뭐예요? 비용인데 자산 처리했다. 이익이 커져야죠. 비용인데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답이 이거네. 이익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하게 계산된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굉장히 고맙게 출제한 거죠. 옳지 않은 것 찾으라는데 1번에다 옳지 않은 것을 넣어놓으니까 답을 찾는데 시간이 아주 짧게 걸리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옳은 거겠죠. 한번 봅시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비용이 과대해지죠. 그럼. 그 다음에 3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면 아까 1번과 같은 말이죠. 자산이 과대해진다.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면 아까 2번과 같은 얘기. 자본 총계가 과소된다. 수익적 지출이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기말 자본은 줄어들죠. 그래서 맞다. 자본 총계는 과소.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자, 11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재무회계 문제하고 여러분이 1번부터 10번에 나오는 재무회계 문제하고 또 11번부터 15번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을 좀 촘촘하게 공부를 했다면 뒤에 문제가 훨씬 쉬운 겁니다. 일단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부가가치세 문제는. 근데 재무회계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는 재무회계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도 거기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잘 감안해가지고 나는 부가가치세법은 촘촘히 공부한 편이야. 그러면 이론을 11번부터 15번을 먼저 푸는 거야. 자신 있는 것부터. 아시겠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1번.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 샘플이죠? 이건 공급이 아닙니다.
2번 양도 담보 목적. 예, 여러분 담보 공급이 아닙니다. 다음에 3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 포괄적 양도 공급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답은 4번밖에. 예. 여러분 포괄적 양도하는 거 재화의 공급 아니라고 배웠죠. 양도 담보 아니잖아요. 견본품 아니잖아요.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은 4번이다. 저작권이 뭔가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자, 여러분 무형자산에 대한 거 좀 체크해 볼 게 있어요.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무슨 공급? 재화의 공급. 그런데 우리 무형자산을 양도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임대가 있죠. 임대. 이런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을 임대해 줬어요. 임대. 그거는 무슨 공급? 예, 용역의 공급. 이렇게 살짝 뒤에가 다르면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형자산의 경우에 임대했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요. 지금처럼 양도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한다. 네, 이것도 좀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재화의 공급이니까 양도했으니까 맞죠.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참 많이 나왔어요. 35에는 재화의 공급 위에 11번과 지금 똑같이 질문한 겁니다. 11번은 옳은 걸 묻는 거고 여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걸 물은 거예요. 자, 1번 반환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그래, 이건 맞죠? 공급 시기. 공급 시기를 물어봤군요. 맞고. 장기할부 판매는 각 부분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을 완성하는 때. 이런 거 잘 나오는데 우리가 뭔가를 완성했다는 건 작업이 끝났다는 말이지 공급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공의 경우는 다른 기업의 재화를 우리가 무슨 광택을 해줬다든가 청소를 해줬다든가 뭔가를 포장을 해줬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이건 단순한 가공이 아니군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뭐예요? 일부 재료를 자기가 거기다 투입한 거죠. 그래가지고 가공한 거예요. 그러면 가공이 완성했다고 해서 공급 시기가 아니라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가공을 완료하여 인도하는 때.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다. 4번 외상판매. 외상판매도 인도하는 때. 다음에 13번 다음 중 지금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뭐 약간 좀 까다로워요.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 포함하는 거. 할부 판매할 때 이자 포함해야죠. 그런데 어느 이자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연체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거다. 근데 이건 포함.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될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 1번에다 답을 딱 넣어놨어. 1번이다. 그러면 2번은 뭔가요? 파손된 거를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매출 환입 반품 들어온 거를 어떻게 안 되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이것도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답이 1번인 것이다. 다음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이행돼요. 납부세액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
세액 빼기 매입 세액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자, 가번을 보면은 국내 매출의 공급가액이 900만 원이면 매출세액에 들어가죠. 아니 9천만 원이니까 10%가 매출세액이죠. 900만 원 더하기 수출액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이다. 수출액은 영세율이니까 0원이니까 매출세액은 없고 원재료 매입세액이 매입세액? 이건 10%가 아니라 이거 다 써야 되겠네. 예,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받아야죠. 빼기 이건 공급가액이 아니라 세액이네요. 400을 바로 빼. 5인용 승용차 2000cc짜리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 200만원. 예,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이다. 그래서 못 받아요. 그럼 이거 900에서 400 빼면 답이죠. 500이다. 예, 쉽게 나온 거죠. 마지막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AT 시험에는 이렇게 만화로 문제가 꼭 한두 개는 나오더라고요. 네. 자,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화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것도 요번 35회에는 꽤 많아요.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전송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 있어요. 지연전송 가산세 부담해야 돼. 맞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오, 쿠키 틀렸어요. 예. 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자,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죠. 예.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만약에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그랬다면 맞죠. 법인사업자라고 했으면.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전부가 의무가 아니죠. 3억 원 이상.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쿠키가 답이 돼야 되겠다. 네, 15의 이론 출제는 상당히 쉽게 출제된 것 같아요. 예. 요 정도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실수를 몇 개 했다 치더라도 10개는 여기서 맞았으니까 20점은 맞아놨다. 최소한. 예, 그렇다면 이 실무에서 여러분이 3점짜리 한 5개 실수를 해도 15점 까진다 해도 70에서 15점 빠면 55점이잖아요. 55점 맞고 여기서 20점 맞았으니까 75점으로 무난히 합격. 5점 여유 있게 합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도 여러분이 평소에 알았던 것도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긴장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긴장을 하면 제 실력 발휘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는 것도 틀려가지고 뭐 한 4-5개 이렇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개를 여러분이 틀렸다 해도 3, 5, 15, 15점. 예, 15점 갖다 던지는 거지. 15점. 예. 70점 만점에서 15점 버리면 55점. 이론에서 10개 75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작전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험 보시면 돼. 100점 맞으려고 하다가 너무 긴장하면 안 돼.